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그 담대. 첫 번째 이야기. 부들부들 떨면서 십자가를 들고 있는 퇴마사.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5월의 날씨답지 않게 쌀쌀한 공기가 살갗에 스친다. 인적이 드문 으슥한 골목에 서서 담배를 하나 꺼내 입에 문다. 비 내리는 날에 담배가 더 땡기는 건 날씨에 따라 담배 맛이 다르게 느껴져서일까. 축축하고 스산한 가운데서도 포근한 연기가 내 속을 감싸는 게 느껴진다. 담배를 피우며 바라본 곳엔 낡은 건물이 하나 서 있다. 디자인이랄 것도 없이 콘크리트 외벽에 펴바른 페인트가 곳곳에 깨져 있는 것이 건물이 흘러온 세월을 말해주는 것 같다. 4층 정도로 보이는 건물 1층엔 빨간 등이 켜진 정육점이 보이고 그 위로는 불이 꺼진 낡은 노래방 간판이 보인다. 왠지 흐르는 빗방울 사이로 비릿한 피냄새가 풍겨오는 것 같다. 그래 진수가 알려준 건물이 저 건물이겠지. 건물에 다가서 정육점 옆 계단을 올라가는 입구에 들어서니 오래된 건물임을 보여주듯 비 오는 날의 퀴퀴한 먼지 냄새가 짙어진 피 냄새와 함께 풍겨온다.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바라보니 쇠창살로 막혀있는 것이 보이고 그 옆에 누군가 덕지덕지 붙여놓은 부적이 보인다. 시발 재수 없게.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거칠게 부적을 잡아 뜯는 소리에 인기척을 느꼈는지 누군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린다. 계단을 내려온 이는 초췌한 모습의 50대 남자였다. 내가 뜯어놓은 부적을 발견하곤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고개를 젓고 쇠창살을 열어준다. 진수가 말한 분이시군요. 들어오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고개만 끄덕여 인사하곤 남자를 따라 올라간 2층에는 미등만 살짝 켜둔 노래방 입구가 보인다. 여깁니다. 들어오세요. 지금은 진수 때문에 영업은 잠시 중단한 상태라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진수는 어디 있습니까? 복도 끝 8번 방에 있습니다. 제일 큰 방이라 우선 거기로 데려다 놨지요. 잠시 진수랑 따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시죠.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말씀해 주시고요. 침울한 표정으로 두 손을 모으고 묵주를 만지고 있던 남자를 뒤로하고 복도를 걸어가니 8번 방이 있다. 문 앞에 다가서니 역시나 문고리에 붙여놓은 부적이 보인다. 쓸데없는 짓을 많이도 해놨군. 중얼거리며 문을 열자 문고리에 붙어있던 부적이 검게 물들다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다. 떨어진 부적을 잠시 바라보다 방 안으로 들어서니 숨 막힐 듯 무거운 기운이 확 나를 덮쳐온다. 여기 같이 있었구먼. 무언의 존재를 느꼈지만 애써 무시하고 진수를 향해 다가간다. 진수야 형 왔어. 소파를 붙여 만들어둔 자리에 창백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진수가 보인다. 신부님 와주셨군요. 일어날 힘도 없는지 고개만 살짝 돌려 마주보는 진수의 얼굴은 죽을 병에 걸린 사람처럼 초췌했다. 파면 당한 지가 언젠데 나를 아직도 신부라 부르는구나. 진수야 괜찮니? 말없이 흐느끼는 진수의 뺨을 쓰다듬으려 손을 뻗는 순간 오른쪽 구석에서 기분 나쁜 기운이 확 풍겨온다. 흠칫 놀라 쳐다본 그곳에는 젊은 여자가 나를 보고 있었다. 다가오진 못하고 가만히 있지만 눈빛은 죽일 듯한 기세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너로구나 이렇게 만든 게. 여자는 아무 말 하지 않지만 여전한 기세로 노려보고 있었다. 그 순간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온다. 조금만 참아 진수야. 무슨 일인지 보고 올게. 신부님 가지 마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진수야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바로 올게 잠깐만 기다려. 두려움에 떠는 진수를 달래고 방에서 나와 멀리서 입구 쪽을 쳐다보니 닫힌 문 너머로 웬 백발의 할머니가 소리를 치고 있었다. 야 이놈아 마누라도 못 지킨 놈이 제 새끼도 그렇게 보낼 거야. 집에 꽁꽁 싸매놔도 모자랄 터인데 왜 데려나와서 기어이 이 사다를 내버려. 남자는 악을 쓰듯 소리치는 노인의 호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없이 목줄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다. 그래 당신을 찾아간 건 소용없는 짓이었던 거야. 고통스러워하는 아들의 모습에 눈이 멀어 잠깐 신을 저버린 실수였던 거지. 노인이 등장한 이후 갑자기 방 안의 기운이 날카롭게 변한 게 느껴지고 진수의 비명소리가 들려온다. 비명소리에 남자는 움찔하더니 눈을 질끈 감고 두 손을 모은 뒤 기도에 열중하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도 진수의 비명소리는 더욱 거세져만 간다. 이런 젠장. 노인의 등장이 그 여자를 자극한 건가 보군. 서둘러 진행해야겠어. 라고 말했다. 서둘러 다시 방에 들어서니 여자가 진수의 머리맡에 서 있다.
다급하게 가방에서 양초와 밧줄 그리고 십자가를 꺼냈다. 그러자 이제껏 가만히 있던 여자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다. 그 기세가 뻗쳐 목을 옥죄는 느낌이다. 무거운 몸을 애써 이끌고 겨우 방문을 걸어 잠갔다. 그리고 혼절한 진수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밧줄로 묶어놓는데 여자가 깊고 짙은 살기를 뿜어낸다. 이제 그만 포기해. 그 정도는 됐잖아. 내 말에도 여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강해진 살기를 뿜어낼 뿐이다. 그러자 울컥하고 입에서 피가 흘러나온다. 시야도 붉고 뿌옇게 점점 흐려져 간다. 점점 짙어져 가는 기온에 육체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양초에 불을 붙이곤 십자가를 꺼내 들었다. 이제 거의 다 됐어. 십자가만 놓으면 돼. 다리에 힘이 풀려 걷지도 못하고 거의 기다시피 해서 검붉게 핏줄이 선 진수의 가슴팍에 십자가를 거꾸로 올려놨다. 그 순간 여자의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지며 기세가 팍 꺾였다. 됐다. 됐어. 드디어. 시발. 말했잖아. 이 시발년아 포기하라고. 꼴의 어미라고 크크. 얘는 내 거라니까 이 쌍년아. 두 번째 이야기. 홍천강. 홍천강 쪽에서 가족들과 휴가를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기 이름을 다급하게 부르는 엄마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소리가 정말 커서 모든 사람들이 하던 거 다 멈추고 엄마 혼자만 발만 동동 구르면서 여기저기 아기를 찾고 있었죠. 원래 강이라는 게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도 바로 옆은 움푹 패어 있고 그런 곳이 많지 않습니까? 예감대로였습니다. 반대편에서 어망을 뿌리고 있던 아저씨가 있던 쪽이 유속이 갑자기 세지는 구간에 있었는데 애떠 내려갔어. 라고 하더시군요. 엄마가 이름을 부르면서 찾고 있을 때는 이미 떠내려가고 있었고 그걸 그 순간에 아저씨가 본 겁니다. 다급한 나머지 물고기 잡던 아저씨가 뛰어들었고 뒤늦게 아빠가 달려와서 뛰어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문득 들었던 생각은 유속이 세도 그 많은 사람들이 물속에 뛰어들었다면 적어도 유속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죠. 다 구경만 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그러다가 겨우 애는 건졌습니다. 다행히도 유속이 세지는 구간에서 우연인지 신이 도운 건지 물고 있는 곳에서 애를 건졌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하고 애는 살았고 물고기 잡던 아저씨의 두 손을 잡은 엄마는 미친 듯이 울면서 너무 고맙다고 연신 인사를 했습니다. 저희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죠. 문제는 뭐였다면 유속이 세지는 구간이 있으면 경고 표시를 해둔다던가 했어야 했는데 그런 표시가 없이 그냥 텐트 없는 쪽이 깊고 유속이 센 구간이라고 생각해버리니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를 수밖에 없죠. 근데 아빠가 안 보입니다. 엄마가 애들 아빠 라고 계속 불렀는데 이미 강에는 단 한 사람도 없는 상태였답니다. 아빠가 애 구한다고 뛰어들었는데 계속 안 나오자 다시 구조대가 강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애 아빠는 결국 익사한 채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기억나네요. 돌부리에 발목이 팍 하고 부딪혀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물속으로 뛰어들던 흰색 반팔의 아빠의 뒷모습이. 세 번째 이야기, 소름 끼치는 방. 그 방은 이상하게 처음 보는 그 순간부터 소름이 돋았다. 중학교 1학년 때 빌라로 이사가서 얻게 된 내 개인적인 첫 방은 창문이 하나 있었고 오래전부터 오빠가 사용했지만 따로 살게 되어 물려받은 침대 하나, 컴퓨터와 책상, 의자가 있는 아주 평범한 방이었다. 이사하고 다니게 돼 학교를 들렀다 온 나는 지쳐 침대에 누웠다. 그런 새벽이었다. 이상한 소리에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한참을 잘 안 떠지는 눈을 감고는 소리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있었다. 소리는 규칙적으로 났고 약 10초 간격으로 반복해서 똑같은 소리가 났다. 마치 옛날 악기를 두드리는 사물놀이 같았다. 계속 반복되는 소리를 듣던 나는 문득 오싹함을 느끼고는 안방 문을 두드려 엄마를 불렀다. 어린애도 아니고 그냥 자. 무슨 소리가 난다고 그래. 라고 이야기하며 반쯤 떠진 눈을 비비던 엄마가 겁에 질린 내 표정을 보더니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이후 내가 잠들 때까지 옆에서 토닥여 주셨다. 신기한 건 그 소리가 그땐 안 났다는 것이다. 매일같이 그 소리가 나지는 않았다. 나는 가끔씩 들리는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엄마를 깨웠고 함께 잠들었다.
학교를 가기 위해 아침을 먹는 도중 한참을 말없이 밥 먹던 엄마가 나에게 이야기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알 것 같아. 어떤 거? 내가 맨날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꼭 무슨 북 치고 꽹과리치는 소리 같다고 했던 거 말이야. 엄마도 어제 그거 들었어. 진짜 악기 치는 소리 같더라. 조용히 이야기하는 엄마의 얼굴에는 조금 공포가 어려 있었다. 엄마는 오래전부터 아시는 스님께 말씀드렸고 이후 내 방복에는 긴 염주가 걸렸다. 이후로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이사 1년 후 중학교 2학년. 어느 정도 방의 분위기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음에도 자주 가위가 눌렸다. 유치원 시절 무당집 아래층에 살았던 적이 있어 가위를 자주 눌렸었고 그때 자연스레 손끝에 최대한 집중해 살짝 움직이며 깨어나는 방법을 습득한 나는 가위를 바로바로 풀었다. 그때마다 엄마를 깨우거나 당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mp3로 최대한 소리 키워 들으며 잠들곤 했다. 학교에서도 평소 무서운 얘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자주 이야기해 주었고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야 근데 너 그거 알아? 자다 일어났는데 내가 이상한 포즈를 하고 있다면 그건 귀신이 장난친 거래. 이미 인터넷으로 봐서 알고 있던 내용이었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잠이 한참 들지가 않았다.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애써 잠들던 어느 새벽. 그날도 가위에 눌렸는지 눈이 번쩍 뜨여졌다. 아 뭐야 또 가위야. 진짜 맨날 눌려도 무서운 건 어쩔 수 없는데. 평소처럼 가위를 풀려던 순간.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내 몸이 OTL 자세처럼 엎드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문득 친구가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애써 설마 하며 부정하고 가위에서 깨어난 나는 계속 노래가 흘러나오던 mp3 이어폰을 내 귀에 꽂고 진정하며 다시 잠들었다. 그리곤 아침에 다시 일어난 나는 또 한 번 자세가 이상함을 발견했다. 양 다리를 모아 구부린 상태에서 팔로 다리를 감싸고 있었다. 당황했지만 늦게 일어난 탓에 급히 등교 준비를 서둘렀다. 머리 감기 위해 욕조에 허리 숙였던 나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빠르게 화장실을 나왔다. 공포감에 질린 얼굴을 본 엄마는 나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이거 봐, 엄마. 이거 손자국 아니야? 내 왼쪽 종아리에는 오른손을 힘들게 꺾어낼 수 있는 손바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에이나 어제 다리 아프다고 파스 붙였었잖아. 그 자국인가 보지. 파스를 붙였다 떼어낸 자국이라고 해도 사람 손바닥 모양이 날 수가 있을까? 그날 학교 등교하고 내 다리를 본 친구들이 증인이었다. 1년 후 중학교 3학년. 이젠 그냥 가끔 가위만 눌릴 뿐 그렇다고 귀신이 보이거나 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한 번은 가위에 눌렸다 깨어났는데 창문 너머로 목탁 두드리는 소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다. 그 소리는 내가 깨어나자 약 1분간 두드리다 점차 멀어졌다. 1년 후 고등학교 1학년. 게임을 아주 좋아했던 나는 밤을 새우며 게임을 하기도 하고 당시 인터넷 카페에서 채팅방을 둘러보며 수다 떠는 것도 좋아했다. 방학 때라 마음 놓고 새벽까지 즐기던 나는 잠을 자려고 막 침대로 향했다. 아직 침대에 눕지 못한 자세로 그 소리를 들은 나는 몸이 경직되어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무언가 자동차 타이어 마찰음이 들리더니 여자 비명소리가 났다. 지금 집 앞에서 납치가 벌어지는 거야. 신고해야 하다. 창문 아래를 내려봐야 하다. 만약 내려봤는데 범인이 날 쳐다보면 어떻게 하지? 짧은 시간에 엄청 크게 들리는 내 심장 소리를 들으며 수많은 생각이 들었다. 움직이지 않는 몸을 진정시키고 창문 쪽으로 다가간 나는 용기를 내지 못한 채 울고 있었다.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큰 소리에도 건너편 빌라에는 아무도 불을 켜지 않았다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소리가 난 지 꽤 지났음에도 자동차가 떠나거나 이외 다른 소리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진 나는 절대 밖을 보면 안 된다는 직감이 들었다. 떨리는 팔과 다리로 겨우 안방으로 가 엄마를 불렀다.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아 여러 번 불러서 깨울 수 있었다. 이제 이런 상황에 익숙해진 엄마는 조용히 나를 재워주셨다. 다음날 아침엔 혹시 무슨 큰 사건일까 싶어 창밖을 내려봤지만 아무것도 없는 평소의 길이었다. 만약 납치거나 차 사고라면 당연히 경찰이 있을 거라 생각했던 당시에는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웠다. 이후 이웃분들이나 가족들한테 물어봐도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다고 했다. 2년 후 고등학교 3학년.
누가 그랬던가. 가위는 기운이 허해지면 잘 눌린다고. 고3 수험생 기간 동안 공부 성적이 좋진 못해도 항상 가장 늦게까지 남아 공부했던 나는 평소보다 몸이 약해졌다는 걸 느꼈다. 그래서 평소보다 가위도 자주 눌렸다. 다행인 건 당시 이모가 키우던 개를 2주일 동안 맡아 나와 함께 자고 있었다. 그래서일까 가위도 평소보다 무섭지 않았다. 그 일이 있기까진 말이다. 어느 날처럼 잠들기 바로 직전. 가위가 눌릴 것임을 직감하고 엿됐음을 깨달았으나 피곤한 몸이 멋대로 잠들어 버렸다. 그리고 눈이 번쩍 떠진 내 눈은 평소처럼 아무것도 안 보일 거라 생각했지만 이내 옆에 무언가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눈동자를 굴려 바라본 침대 바로 옆에는 아주 투명한 형체로 채어른이 안 된 여자의 모습이 보였다. 무엇 때문인지 가만히 서서 있는 그것을 바라보던 나는 공포에 질려 한참을 굳어있을 수밖에 없었다. 어깨까지 오는 커트친 머리, 여름에 입을 법한 민소매 단조로운 원피스에 투명한 형체라 보이지 않는 얼굴. 한참을 그렇게 있다 가위에서 깨어난 나는 강아지를 안고 엄마에게 달려갔다. 아빠가 그날은 일해서 안 돌아오셔서 안방에서 잘 수 있었다. 문제는 천장을 보고 누우면 누군가가 발을 잡는 느낌이 들었고 엄마를 등지면 손목을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었다. 다시 몸을 돌려 엄마 쪽을 보고 누우면 누군가 내 등을 손끝으로 쓰다듬는 느낌이 났다. 무서워 강아지를 끌어안고 겨우 잠든 나는 엄마를 등진 채 잠들어 있는 채로 가위에 눌려버렸다. 평소랑은 다르게 손끝에 집중을 해도 가위에서 깨어나지지가 않았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손끝에 집중하자마자 느낀 이질감이었다. 무언가 차가운 것이 내 손목을 잡고 있다는 걸 느꼈다. 나는 눈동자를 내려 손을 바라보았고 바닥에 뼈없는 시체처럼 누워 하얗고 차가운 손으로 내 손목을 꽉 잡고 있는 그것을 보고 말았다. 깨어나지 못한 채 공포에 어린 나는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한 채 마음속으로 소리를 질렀다. 겨우 가위에서 깨어난 나는 불이 켜진 안방에서 내 어깨를 잡고 흔드는 엄마를 볼 수 있었다. 마음을 진정시킨 나는 엄마에게 상황을 묻자 내가 자면서 소리를 계속 지르길래 큰 소리로 불렀는데 계속 안 깨어났어. 그래서 한참을 흔들었더니 겨우 일어나더라. 대체 무슨 꿈을 꾸길래 자면서 소리를 질러. 생각도 하기 싫은 그 상황을 엄마에게 그냥 가위에 눌렸다고 이야기하고 뜬 눈으로 밤을 겨우 지새웠다. 그 이후로 엄마는 거실에 이불을 깔고 재워주시는 날이 많았다. 성인이 되어서는 대학 때문에 이모네 집에서 지냈고 나는 그렇게 그 일들을 잊은 채 평화로운 나날들을 보냈다. 몇 년 뒤 22살 대학생 방학. 방학에 맞추어 오랜만에 집에 놀러온 나는 그 방에서 머무는 게 무서웠기에 따로 살다 마침 같은 날짜에 집에 잠깐 머물기로 한 우리 언니랑 같이 자기로 했다. 언니는 키우던 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다. 어린 양이 시절부터 자주 이 집에서 지냈기 때문에 큰 거부감 없이 지냈고 덕분에 집 구조를 잘 알고 이것저것 돌아다니며 가족들을 구경했었다. 그날은 이상하게 점심부터 안 보였고 이름을 부르면 대답했기에 여러 번 불러도 보았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마루 못 봤어? 또 어디 높은 데서 우리 쳐다보고 있겠지. 아니야 다 뒤져봤는데 안 보여. 마루야. 마루야. 얘 대체 어디 간 거야? 한참 찾던 언니를 도와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다. 문득 그 방에 있는 침대 아래가 눈에 들어온 나는 숨어있는 고양이를 발견했다. 어우야. 그 먼지 많은 데서 이리 나와. 아무리 부르고 간식으로 유혹해도 고양이는 나오지 않았다. 억지로 끌고 나왔지만 겁이 먹어 확장된 동공을 한 마루는 손을 놓자마자 다시 침대로 들어가 한참을 허공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서 자고 언니는 바닥에서 자기로 했다. 잠들 때가 되어서야 겨우 나온 마루는 언니 옆에 달라붙었다. 그렇게 함께 자는 사람과 동물도 있어 편안하게 잠에 든 나는 언니의 비명소리를 듣고 깨어났다. 깜짝 놀라 언니를 몇 번이고 불렀지만 언니는 계속 비명만 질렀다. 급하게 불을 켜고 언니를 흔들어 깨웠다. 잠에서 겨우 깬 언니는 도대체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을 통 안 했다. 생각도 하기 싫다고 하며 그 방에서 자기를 거부했다. 한 가지 말하길 그저 죽을 뻔했다는 것이다. 1년 후 23살. 이땐 다른 집에서 친오빠랑 같이 살고 있었다. 가끔 우리 오빠가 볼 일이 있어 그 집에서 자고 올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술을 먹으면서 이야기했다. 그 집 이상해.
내가 있던 방 거기에서만 자면 가위 눌려. 나는 살면서 가위 눌린 적이 없었거든. 그 이야기를 들은 나는 그동안 있던 일들에 대해 말해주었다. 그런데 야 나도 봤어. 뭘? 내가 봤다는 그 여자애 나도 가위 눌려서 봤다고. 놀랍게도 오빠가 본 형체랑 내가 본 형체의 복장, 키, 헤어스타일이 일치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된 건데 언니가 소리 지르며 잠에서 못 깨어난 그런도 똑같은 형체를 봤다고 한다. 이후로 결혼하고 가끔 들른 그 집은 전과 다르게 꺼림칙한 기운이 많이 사라져서 별 문제 없이 잠에 들었다. 얼마 전 한번 들렀을 때 그 꺼림칙함이 다시 느껴지기 전까지는 괜찮았다. 나는 요즘 다시 그 방에서 자는 게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절대 그 방에서 안 잔다. 거실에서 자도 그 방 문이 열려 있으면 무언가 날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네 번째 이야기. 벽간소음. 서울에 이만한 가격에 구할 수 있는 방이 또 있을까? 건물이 오래되긴 했어도 내부는 깔끔하고 풀옵션에 조건도 좋지. 아쉬운 점은 방음이 잘 안 된다는 거랑 건물이 전체적으로 약간 습하다는 거. 곰팡이가 생길까 걱정이긴 하다.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거지. 이제 겨우 3일을 살았지만 아늑하게 느껴지는 게 벌써 적응해버렸나 보다. 다만 방음이 안 돼서 나는 벽간 소음은 여전히 불편하게 느껴진다. 특히 세탁기 돌리는 소리가 거슬리긴 한데 뭐 매일 그런 것도 아니고 다행히 복도 끝방이라 바로 옆에 붙은 오른쪽 방 소리만 참으면 되니까. 근데 옆집은 뭐 하는 사람일까? 입주하던 날 짐 정리며 이것저것 한다고 피곤했는지 지쳐 일찍 잠들었는데 새벽에 집에 들어가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다. 뭐 물론 쏟아지는 잠에 신경도 안 쓰고 바로 자버렸지만 어제도 밤늦게 들어오는 거 같긴 하던데 자려고 샤워하던 중에도 집에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던 거 보면 화장실 쪽도 방음이 안 되는 게 분명하다. 대소변 보는 소리도 들릴 텐데 이건 좀 신경 쓰이긴 하네. 그래서 오늘은 퇴근하는 길에 방음 패드를 사왔다. 장장 2시간에 걸친 대작업 끝에 패드를 벽에 붙이고 뿌듯한 마음으로 샤워하러 들어왔다. 한참 씻고 있는데 옆집 문 소리가 들린다. 아차 화장실도 방음이 안 됐었지. 방음 패드가 방수가 되려나 생각하다. 샤워를 마치고 화장실을 문을 열려는 찰나에 문득 드는 생각이요. 화장실은 방에서 왼쪽에 있는데 5번째 이야기. 머리카락. 이때는 아직 3월 초로 추운 날씨였어. 입대가 일주일도 안 남았던 나는 친구들과 스키장에 놀러 다녀와서 감기 기운이 있었어.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야. 맨날 이렇게 노느라 건강도 안 좋았고 입대의 두려움 때문에 멘탈도 무너져 있었나 봐. 너무 피곤했던 나는 저녁에 기절하듯 잠에 들었어. 그러다 잠에서 깨고 눈을 살짝 떴는데 손도 발도 안 움직이고 눈앞에 검은색 긴 머리카락이 쭉 내려와 있는 거야. 누가 나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제발 아니길 바라면서 속으로 엄마인가? 그러기엔 생머리인데. 동생인가? 그러기엔 검은 머리인데. 이때 이미 나는 반쯤 알고 있었어. 이때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는데 나는 제발 아니길 속으로 외치며 내 눈앞에 내려와 있는 머리카락을 후하고 불었는데 눈이 딱 마주친 거야. 너무 깜짝 놀라서 소리치면서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보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 다음 달에 혹시 꿈이라도 꿨나 싶어. 동생한테 내가 소리치는 거 들었냐고 물어봤는데 내가 소리치는 건 들었다고 하네. 내가 그날 본 건 뭐였을까? 그거 맞나? 6번째 이야기. 90년대의 아파트 실화. 제가 겪었던 실화임을 알려드립니다. 98년도 9월 즈음이었나. 그 당시 나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다. 내 또래라면 아시다시피 핸드폰 보급이 활발하지 않던 시절이라 친구들 만나려면 공중전화로 집에 전화하거나 근처 아파트 놀이터에서 그네나 철봉 주변에 기웃거리다 보면 또래 친구들이 모이는 그런 시스템이었다. 낮 시간대라 친구들이 나를 포함해서 10명 정도 모이게 되었고 놀이라고는 경찰과 도둑 같은 놀이를 했었다. 경찰 6명 도둑 4명. 장소는 아파트에서 했었는데 101동, 102동, 103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였었다. 규모가 너무 커져버리면 경찰이 힘들 수 있으니 102동과 103동에서만 도망칠 수 있도록 룰을 정해서 했었다. 나는 도둑을 맡아서 했었고 한 친구가 같이 움직이자고 작전을 짜서
우린 103동 아파트로 도망을 갔다. 밖에 숨어서 도망을 쳐도 되긴 했지만 나는 그리 빠르지 못하여서 안으로 도망가게 됐었다. 호수가 있는 곳이라 경찰인 친구들이 한 안씩 지키거나 수색하면 찾을 수 있는 정도였다. 나와 친구는 103동 5, 6호가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갔고 아파트는 18층까지 있어 대강 12층 정도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렸다. 중앙 계단에 창문이 있었고 그 창문을 보면 친구들이 들어오는지 볼 수가 있었다. 중앙 계단에는 다른 건물과 마찬가지로 손잡이가 있어서 아래층들과 위층을 볼 수가 있고 그때 눈이 좋은 건지 층마다 계단이 적어서 그런 건지 1층에서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중앙 계단 창문에서 구경하고 있는데 경찰인 친구가 들어오게 된 것이었다. 그래서 중앙 계단 손잡이 사이로 보고 있는데 그 친구가 느낌상 3층, 4층 위를 쳐다보면서 여기 있다. 몇 층이야? 소리를 치면서 뛰어오던 것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아파트 사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민폐 끼치는 일이었다. 계속 보고 있다가 친구가 손잡이 잡으면서 막 뛰어서 올라오는 게 보이는 것이었다. 나는 친구랑 작전을 짜서 대강 6층 정도까지 올라오면 엘리베이터 타고 1층으로 내려가서 도망치자라고 이야기했다. 그러고 계속 보다가 뛰어오는 소리가 멈추더니 계단 손잡이를 잡고만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얘가 뛰다 보니 힘들어서 쉬는 군아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 그 경찰인 친구가 계단 손잡이 사이 위를 쳐다보게 되었다. 그때 나는 온몸에 닭살이 돋고 굳어버렸다. 위를 쳐다본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누군지도 모르는 어른이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이었다. 눈도 깜박이지 않고 계속 쳐다보는데 소름이 돋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때 체감상 3분에서 5분 정도 미동도 없이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마구 뛰어 올라오는 것이었다. 나는 너무 놀라 친구한테 야 일단 숨어하고 12층보다 위로 올라가게 되었다. 아파트 중앙 계단에는 방화 철문이 있는데 상시 개방되어 있어서 내 또래 아이들은 그 뒤에 들어가서 숨을 수가 있었다. 15층 정도 올라가고 친구는 13층 그 방화 철문 뒤에 숨죽여 숨어 있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까? 그 어른이 내 밑에 층까지 온 것이 소리로 느껴졌다. 정말 너무 두려웠고 잡히면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어른은 내가 있는 15층에 올라오게 되었고 마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숨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으며 그 공간은 너무나 조용했기에 내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었다. 혹시라도 문틈 사이로 쳐다보면 들킬까봐 너무 무서운 나머지 눈도 감고 있었다. 그러다 그 어른은 더 올라가게 된 것이었다. 3개의 층만 더 올라가면 끝이기니까 아직 우리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았다. 한층 정도 올라가는 게 들리자 나는 발소리를 최대한 안 내고 방화 철문에서 빠져나와 계단을 내려갔다. 친구를 만나서 일단 말하지 말고 내 말 잘 들으라고. 우리 계단으로 내려갈 거고 내려가면서 엘리베이터 하행 버튼 층마다 누르고 빠져나가자 하고 계단 2개씩 밟으면서 전속력으로 도망쳤다. 도망치는 거에만 신경 쓰느라 그 어른이 내려오는지 뭐하는지 아무 생각이 안 났다. 어찌하여 1층에 도착했고 와 살았다 하는 찰나에 경찰인 친구들한테 잡혔는데 난 거기서 정말 오줌 쌀 뻔했다. 내가 처음에 창문으로 보고 있을 때 입구로 들어오려고 했던 친구였고 그 친구한테 너 4층까지 올라오지 않았냐? 내가 분명 봤는데 라고 물어보자 자기는 1층에 있다가 올라가면 도망칠 것 같아서 아래서 기다리다가 입구로 나올 때 잡으면 되니 입구에 계속 있었다고 한 것이었다. 생각해보니 13층에서 그 밑을 보면 누군지 판별하기도 힘든 위치였다. 그러고 나서 번뜩 그 아파트 중앙계단 창문을 보고 있는데 17층 창문에서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 건지 틀어져라 쳐다보고 있었고 나는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를 피해 집으로 가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아파트에서 사람이 투신했다고 외할머니한테 전해 들었다. 무서워서 그 앞에 근처도 안 가긴 하는데 그때 기억이 잊히지 않다. 7번째 이야기, 기숙사 괴담.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이지만 살짝 각색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는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학교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부모님 2분은 교회 집사님이고 친구 또한 모태신앙으로 독실한 신앙을 가진 친구였습니다. 친구가 들어간 기숙사는 구기숙사이며 4인 1실, 화장실은 공용 화장실이 있었답니다. 군대 생활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흉흉한 소문,
즉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밤중에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거나 자다가 깨서 무심결에 창문을 보니 누가 안을 들여다본다거나 등등. 기숙사 첫날 친구는 룸메이트 3명과 함께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위를 눌리게 됩니다. 하지만 불쾌한 기분만 들 뿐 귀신이 보이거나 환청이 들리지는 않았다네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이제부터 친구를 종훈이라고 하겠습니다. 밤중에 한창 꿀잠 중인 종훈이를 룸메이트 한 명이 깨우더랍니다. 종훈아, 일어나봐. 종훈아. 종훈이는 잠에 취한 목소리로 왜 그래? 룸메이트가 깨운 이유는 귀신 소문 때문에 화장실에 가기 무서우니 같이 가달라는 거였습니다. 학기 초이기도 하고 종훈이는 졸려 죽겠지만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고 둘은 방을 나서 공용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앞에 도착한 친구는 금방 나오겠다란 말을 하고 볼일을 보기 위해 들어갔고 종훈이는 벽에 기댄 채 그런 친구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금방 나오겠다던 친구는 몇 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종훈이는 화장실 앞에서 멀었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금방 나갈게 하는 대답이 들렸습니다. 종훈이는 앗똥이었구나 생각하면서 다시 기다렸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몇 분간 친구는 나오지 않는 겁니다. 종훈이는 다시 한번 화장실을 향해 아직이야? 라고 물어봤으나 돌아오는 건 서늘한 공기와 침묵뿐이었습니다. 의아해진 종훈이는 왜 대답이 없나 생각하며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변기에선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칸의 대변기 칸을 확인하는데 분명 화장실에 들어간 친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온몸에 털이 서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발이 얼어붙어 쉽사리 떼지지 않고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종훈이는 속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힘겹게 발을 떼고 발을 떼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방에 도착한 종훈이는 속으로 주 기도문을 읊조리며 침대에 올라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방에 들어온 순간 종훈이는 보았습니다. 4인 1실의 방에서 자기를 제외한 다른 친구들은 각자의 침대에 있음을요. 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모른 채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룸메이트들이 잠에서 깨어나며 하루를 준비했고 종훈이도 그제야 저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종훈이의 맞은편에 자던 친구가 종훈이에게 말했습니다. 너 어제 자다가 혼잣말하면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다가 얼마 후 혼자 허겁지겁 들어와서 침대에 눕더라. 뭔 일 있었어? 이번 이야기는 같은 기숙사 다른 하구의 이야기입니다. 그 하구를 원석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말고사가 끝난 금요일 원석이는 학교 근처에서 친구들과 기분 좋게 술을 마신 뒤 통금 시간인 11시 전 10시 50분쯤 기숙사에 들어왔습니다. 금요일이라 그런지 룸메이트들은 모두 고향에 갔기 때문에 그날 방에는 원석이 혼자였습니다. 씻지도 않고 침대에 쓰러진 원석이는 한창 자다가 새벽 3시쯤 요일을 느껴 잠에서 깨게 됩니다. 원석이는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본 뒤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도중 뒤에서 흑흑하는 울음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원석이는 잠시 멈칫했지만 잘못 들었다는 생각으로 다시 방으로 걸어갔으나 흑흑하는 울음소리가 또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때 원석이는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자기도 모르게 발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화장실로 향했답니다. 원석이의 발걸음이 화장실로 가까워질수록 흑하던 울음소리가 기분 나쁘고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로 변했습니다. 몸이 덜덜 떨렸지만 화장실 앞에 선 원석이는 화장실 바로 안쪽 세면대에 붙어있는 거울에 비친 사람이 아닌 무언가의 형상을 분명 보았고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낄낄대며 웃어댔습니다. 이성이 끈이 툭 끊어진 원석이는 울부짖으며 방을 향해 내달렸지만 얼마 가지 못해 다리가 꼬이며 넘어졌습니다. 그게 금방이라도 몸을 낚아챌 것 같은 기분 나쁜 생각에 원석이는 눈물 콧물 다 빼며 일어나지도 못한 채 방을 향해 기어가는 그 순간 무엇인가 어깨를 툭 하고 잡았습니다. 원석이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질러댔고 그 무언가가 야 너 왜 그래? 하며 물었습니다. 목소리를 듣고 이성이 약간 돌아온 원석이는 그제야 자신에게 말을 건 친구는 다른 방에 있는 같은 과 동기였고 기숙사에 남아있던 다른 학생들이 각자의 방문을 열고 자신을 걱정스럽게 쳐다보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날 원석이는 동기방에서 밤을 보냈습니다.